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관도대전에 드디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그 변화를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겠죠. 허유가 찾아왔습니다. 조조는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찰력이 있는 조조의 예감에 순욱이 말한 기회가 바로 허유의 투항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겁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중마고우 시절의 옛일을 추억했습니다. 허유도 조조의 어린 시절 친구예요. 허유가 정색을 하며 묻습니다. 내가 원소에게 군사를 나누어서 관도와 허도를 협공하라고 건의했네. 어지간한 조조도 허유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만일 원소가 그 말을 따른다면 나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네. 그러자 허유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멍청이가 안 들어줬어. 조조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유는 그런 조조의 표정을 보면서 득이만면했어요. 하지만 심리전에서 이미 허유는 조조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허유가 자신을 찾아와서 조조에게 협공을 제안했다는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허유가 상대가 놀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조조가 눈치채고 허유를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정을 지은 것뿐이었습니다. 접대성인 거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허유는 이미 조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허유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군량이 얼마나 남았나? 한 1년쯤 견딜 수 있을 거야. 조조의 대답에 허유가 다시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남았어? 한 반년분쯤 될 거야. 허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를 그리 못 믿겠다면 나는 자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네. 그러자 조조가 황급히 허유를 잡으며 말합니다.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군중의 비밀이라 숨긴 것뿐이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조조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허유는 끝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조조의 편지를 보여줘요.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 서둘러 군량을 보내라는 조조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과연 자네의 심계는 아무도 따를 수 없을 걸세. 나도 이 편지를 못 봤다면 정말 3개월치 식량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이야.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조조도 허유의 손을 꼭 잡으며 원소를 물리칠 계책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허유는 오소에 새롭게 도착한 원소의 군량을 이야기해 줍니다. 업군에 가서 군량을 모은 신배가 보낸 군량이 황하를 건너 이미 주둔한 원소의 본진에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 오소에 새로운 군량기지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도대전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처음에는 황하 북쪽에 원소의 본영이 있었죠. 그리고 백마 싸움에서 승리한 조조는 전선을 후방으로 확대를 합니다. 황하 이남무에 다시 대치를 한 거예요. 원소는 조조를 따라서 본영을 앞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서 군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황하 남쪽 오소라는 곳에 새로 군량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군량 창고는 순우경이라는 장수가 경비를 하는데 군사가 많지 않다는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정보였습니다. 조조가 기뻐서 허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내 옛 친구의 도움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네. 허유도 좀 전에 방자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조조를 승상의 예로 대접을 합니다. 원소의 부장 장기의 표식으로 위장하고 오소로 가십시오. 군량을 지키기 위해 증원된 병력이라고 속이며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우경을 치고
오소에 불을 지른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어느새 존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기병 5,000명을 선발해 친히 지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료가 적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조조를 말립니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장수가 결단할 때 결단을 소홀히 하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지금은 나가 싸워야 할 때다. 조조의 결심은 이렇게 확고했습니다. 사실 장료처럼 조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조는 정확하게 승부 타이밍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순유, 가후, 조홍에게 관도를 철저히 방비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다시 하우던 하우연에게 진문 좌측에 매복시키고 조인 이전을 우측에 매복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허유의 말대로 오소로 가는 길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조조가 군사를 원소의 부장인 장기의 군사로 위장을 했으니까 모두 착각을 하고 길을 열어주었어요. 마침내 오소에 다다른 조조는 무수히 쌓인 식량더미에 불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오소로 뛰어듭니다. 오소를 지키던 순우경은 당황해서 갈피를 못 잡고 군사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금방 오소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본진에 있던 원소는 오소 쪽에 불길이 치솟는다는 보고를 듣고 장수들과 참모를 소집합니다. 장압과 곽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장압은 병력을 증원해서 서둘러 오소를 구원하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곽도는 오소를 급습하려면 본진의 병력을 모두 데려갔을 것이니 텅 빈 관도를 공격해서 조조의 본진을 점령하자고 합니다. 장압이 다시 반대합니다. 조조는 쉽게 본영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소의 습격은 조조가 직접 빠른 군사를 지휘해서 별동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서둘러 오소로 병력을 보낸다면 조조를 사로잡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곽도가 다시 반박을 합니다. 조조는 군량을 뺏으러 온 건데 어찌 적은 군사로 왔겠소. 그리고 조조가 적은 병력으로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요. 장군은 잘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범인의 생각이에요. 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적은 군사로 거기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야. 군량도 싣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을 거야. 하지만 장압의 말이 맞는 거죠. 조조는 군량을 가지고 갈 욕심이 없잖아요. 그냥 불태우기만 하면 돼요. 원소도 승부처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라면 결코 무모한 공격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고 직접 주의를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끌고 갔을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 결국 작전은 관도를 습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장압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오소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오소로 파견한 거예요. 자신의 부장 중. 조조는 장기로 위장을 하고 거길 갔죠. 한편 오소를 불태운 조조는 이번엔 순우경의 군사 옷으로 갈아입고 유유히 오소를 벗어납니다. 장기는 서둘러 오소로 향하다가 조조의 군사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순우경의 군사거든요. 안심하고 있던 장기는 장료의 단칼에 죽고 군사들도 모두 몰살을 당했습니다. 장료는 자기 군사 중에 똑똑한 자를 골라서 전령으로 삼아 원소에게 보냅니다. 이미 오소에 쳐들어온 군사 적군을 모두 사살했다. 지금은 뒷수습을 하는 중이다. 더 이상 원군을 보내지 말고 관도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라고 연락을 보냅니다. 원소는 오소에 대한 걱정을 접었어요. 그리고 관도로 병력을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한 번의 실책도 팽팽한 전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원소는 계속되는 실책을 범한 거예요. 거기에 내분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곽도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장압이 매복에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압이 이대로 패해서 철수를 하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작전을 수립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죠. 자기가 우겨서 관도를 공격하기로 했는데 조조가 미리 대비를 해놔서 선봉으로 갔던 장압이 패했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곽도는 장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원소가 장압, 장군이 조조와 내통해서 관도에 대한 공격을 허술하게 했다고 의심해서 지금 전령을 보내 장군을 소환하려고 한다. 미리 알고 대처를 해라. 그러니까 원소가 장압을 죽이려고 한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를 찾아가 장압을 모함합니다. 장압과 그 부장 고람이 평소에 조조에게 투항을 하려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도의 빈틈을 노리라는 계책을 받자 장압이 일부러 천천히 공격을 하고 조조가 회군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텅 빈 관도를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게 바로 그 때문이다. 원소는 앞뒤 생각도 않고 전령을 보내 장압을 불러들입니다. 이미 곽도의 연락을 받고 심각하게 의논을 하던 장압과 고람은 마침내 조조에게 투항을 결심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원소로서는 허망한 노릇이에요. 장압은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었거든요. 마침내 오소에서 무사히 회군한 조조는 장압의 투항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압을 칭찬합니다. 장군의 높은 식견을 원소가 따랐다면 나는 오소에서 패했을 것이다. 이제 장군이 나에게 투항했으니 나는 마치 한신을 얻은 기분이다. 한신은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대장군이죠. 그리고 장압을 편장군 도정후에 고람을 편장군 동래후에 봉해줬다고 합니다. 순우그 말대로 변화의 기회를 구해서 승기를 잡은 조조는 다음 계책을 상의했습니다. 순유가 나서서 말합니다. 원소의 진영은 군심이 소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언비어를 퍼뜨리십시오. 원소는 조조가 승기를 잡아서 군사를 나누어서 산조와 여양을 노린다는 소문을 듣고 당황을 합니다. 산조는 기주의 수도인 업군을 노릴 수 있는 요충이고 여양은 업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요충입니다. 여양을 통해서 왔죠. 원소의 군대가. 원소는 소문의 진위를 따지지도 않고 업군으로 원상을 파견하고 신명이라는 장수는 여양으로 보냅니다. 각각 5만 군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10만이 나간 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원소의 동정을 살피던 조조는 즉시 군사를 몰아서 원소의 진영을 덮칩니다. 조조가 이미 멀리 떠난 줄 알고 방비가 없던 원소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원래 원소는 본인이 스스로 명사라는 자부심이 팽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서도 풍류와 독서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집안에 있는 서재에서나 사용할 법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조조는 달아난 원소의 진영을 살펴보고 원소의 허례허식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편지가 발견이 돼요. 조조의 휘하에 있는 수하들이 원소와 주고받은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좌우에서 조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와 내통한 자들을 찾아내고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조조가 말해요. 원소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나조차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조조도 원소의 세력이 두려웠던 그런 마음을 토로를 한 거죠. 하물며 이들 신하들이야 어떻겠느냐. 이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해서 서찰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태우게 했습니다. 원소와 내통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 서찰들이 발견되는 순간. 하지만 조조는 그 서찰들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찰을 다 가지고 내가 요거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 절대 까불지 마. 이렇게 위협의 수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국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상대의 비리를 가지고 있다가 하여간 조조의 쿨한 모습이 또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연희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희에도 등장을 하지만 정사에도 등장을 하는 조조의 용인술이라고 할까요? 조조의 장점 가운데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조에게 직언을 했다가 군중의 옥에 갇혀있던 저수는 조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저수의 재능을 잘 아는 조조는 저수에게 자신을 위해 일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수는 끝까지 절개를 지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저수를 죽이고 충렬 저군 지묘라는 묘비를 세워서 그의 충절을 기려줍니다. 한편 달아난 원소는 여양까지 이르러 장흑의 구원병을 만나고 겨우 진영을 세우고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기주로 회군하다가 황산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합니다. 군막에서 잠을 못 이루는 원소가 진중을 시찰하는데 병사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린 전풍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온 원소를 원망한 그런 소리였어요. 전풍은 한 3년 우리가 힘을 기르고 조금 있다 전쟁을 하자. 이 전쟁을 말렸다가 지금 옥에 투옥이 돼 있는 거죠.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원소도 생각해 보니까 전풍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전풍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다가 그 마음을 눈치챈 봉기가 전풍을 헐뜯습니다. 제가 듣기에 전풍이 지금 옥중에서 우리가 패한 소식을 듣고 자기 말 안 듣더니 잘됐다며 기뻐하더라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죠. 내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전풍을 측은하게 생각하던 원소는 불같이 화를 내며 사자를 파견해 당장 전풍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옥에 갇혀 있던 전풍은 옥중에서 옥리, 그러니까 그 간수죠. 간수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가 패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전쟁을 말린 대인께서는 이미 풀려나실 겁니다. 그러자 전풍이 말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이겼으면 주공이 나를 용서해 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쟁에서 졌으니 나를 죽여 그 분풀이를 할 거다. 옥리는 믿지 않았지만 잠시 후 원소의 명을 받은 사자가 들이닥쳐 전풍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주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후처 유씨가 서둘러 후계자를 정하라고 원소를 재촉합니다. 원소가 자신과 셋째 아들 원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미리 알고 후사로 정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원소도 내심으로는 이 셋째 아들, 그러니까 후처의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다시 모사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집은 의논만 하면 꼭 사고가 생기죠. 신배, 봉기, 신평, 곽도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나마 올바른 생각을 하던 전풍과 저수는 죽었죠. 네 사람 중 신배와 봉기는 원상, 셋째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신평과 곽도는 큰아들 원담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먼저 말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원상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곽도가 말립니다. 옛날부터 큰아들을 후계로 세우지 않으면 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후계자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조조가 지금 바로 앞에 있다. 우선 조조를 물리치고 이 일을 의논하자. 일단 후계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에서
벌써 후계 문제를 꺼내는 순간 또 내분이 일어났죠. 적을 앞에 두고. 하여간 원소는 다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청주자사 원담, 유주자사 원희, 그리고 병주자사 고간. 병주자사는 조카예요. 군사를 모아서 다시 기주로 모입니다. 그리고 조조와 싸우려고 출전을 했어요. 조조는 기주를 향해 북상하다가 원소의 군대를 만나 대치를 합니다. 정욱이 신면매복의 계책을 세웁니다. 이 신면매복의 계책은 한신이 항우를 마지막으로 결단낼 때 썼던 그런 전법이에요. 부대를 10부대로 나누어 숨기고 원소를 황하까지 유인합시다.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우리 병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니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수진을 치자는 얘기네요. 조조는 그 계책을 쓰기로 하고 군사를 좌우로 5부대씩 나눴습니다. 이제 장수 많아요. 하우돈, 장료, 이전, 악진, 하우연. 정정하네요. 오른쪽에는 조홍, 장합, 서황, 우금, 고람. 그리고 중군 센타포드는 허저가 선봉을 맡았습니다. 이튿날 이들은 좌우로 나가서 각자 매복을 했어요. 한밤중에 허저는 군사를 거느리고 원소의 진영을 습격하는 채 하면서 기세를 올립니다. 원소는 5영체의 군사가 모두 나와서 조조와 큰 싸움을 벌여요. 허저는 계속 싸우면서 달아나고 원소의 군사들은 승기를 잡고 길을 쓰며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무렵에서야 조조의 군사가 황하까지 당도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자 조조가 크게 외칩니다. 아픈 황하라 더 갈 수 없다. 모든 군사는 죽을 각오로 싸워라. 이게 배수진의 장점이죠.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쫓아오는 원소의 군사들에게 돌격전을 벌입니다. 허저가 선봉에 서서 적의 장수 10여 명을 순식간에 죽여요. 원소의 군사들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원소는 급히 군사를 몰고 후퇴를 하니 이번에는 조조의 군사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원소의 군사가 앞을 다투듯 쫓겨 달아나는데 난데없이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왼쪽에 매복하고 기다리던 하우연, 오른쪽에 매복했던 고람의 군사가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이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조금 달아나다 숨을 돌릴만 하면은 좌우에서 군사가 나오고 이렇게 10번 이렇게 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쳤어요. 원소의 군사들이 배가 고파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장료가 오른쪽에서는 장합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로 돌격을 해옵니다. 원소는 다시 말을 집어타고 창정 땅으로 달아났어요. 사람과 말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좀 쉬어야만 하겠는데 뒤에는 조조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더 달아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또 조홍과 하우돈이 달려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원소가 위기에 빠져서 자기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사로잡힌다. 일제히 분발해서 겨우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원희와 고가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군사와 말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원소는 세 아들을 끌어안고 크게 통곡하다가 기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급히 부축하자 원소는 계속 입에서 시뻘건 피를 쏟으며 겨우 눈을 뜨고 말합니다. 내 평생 전장에서 수십 번을 싸웠지만 오늘날 이처럼 패할 줄은 몰랐다. 이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 것이니 너희들이 각기 다스리던 고을로 돌아가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 맹세코 역적 조조와 사생결단을 내라.
신평과 곽도는 원담을 따라 군사를 재편하러 청주로 갑니다. 원인은 조조가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주로 돌아가고요. 고간도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병주로 돌아갑니다. 원소는 가장 아끼는 원상과 함께 기주로 돌아와 병을 치료하며 원상을 불렀습니다. 내가 병이 나을 때까지 너는 신배 봉기와 함께 잠시 군무를 돌봐라. 한편 창정 싸움에서 크게 이긴 조조는 삼군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첩보를 보내 기주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기주의 상황이 보고되었어요. 원소는 병석에 누워있고 원상과 신배는 업군을 지키고, 원상이 셋째 아들이에요. 원당과 원희, 고가는 각각 청주, 유주, 병주로 돌아갔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조의 장수들이 군사들의 사기가 높으니 당장 기주를 공격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조조가 말해요. 기주는 군량이 풍부하고 신배 등은 모사가 출중하여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추수를 할 시기라 군사를 움직이면 백성들이 생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더 기다리자. 현명한 판단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생업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그 삼국연의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조조의 매력적인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조조가 역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곳에서 조조의 장점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투로 돌아가 볼까요? 이 지역이 그 한신이 항우를 물리쳤던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배수진은 한신이 처음에 적병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런 전투죠. 신면매복지계 역시 한신의 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삼국연의에서 있었던 전투가 아니라 원소의 그 대패를 강조하기 위해서 초안지에 있던 그 부분을 차용해 왔다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신의 배수진이 있던 전투와 아마 한나라를 공격할 때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쓰는 한단을 공격할 때 아마 배수진을 쳤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배수진을 썼고요. 그게 한신이 출전했던 첫 번째 그 전공을 올렸던 그런 전투였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항우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 신면매복계를 썼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조로 유인을 하고 배수진으로 상대를 돌려 세우고. 근데 사실 이게 안 맞는 게 신면에서 매복을 하려면 병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조조의 군사는 7만 정도였다. 그게 다 전력을 다한 병력이었습니다. 원소는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7만을 10개로 쪼개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면 매복지계를 그렇게 착실하게 수행할 만한 그런 것도 좀 어렵죠. 그럼 본대에 얼마를 둬야 원소의 대군을 역습을 해서 정말 아무 전술도 없이 그 투지에 의존해서 적을 꺾는 게 배수진이거든요. 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적과 싸워서 그 살기로 적을 겁먹게 하고 상대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투를 초안지에서 차용해온, 초안지가 훨씬 앞이잖아요. 삼국연의보다. 거의 한 4,500년 앞에 있던 그런 전투니까. 4,500년이 아니죠. 1000년 이상 앞에 있던 전투죠. 이 삼국연의가 쓰여진 것보다. 차용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혼자 주장을 합니다. 하여간 원소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직 그 북쪽에 기주, 병주, 청주, 유주 4군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북경을 포함한 동북 삼성 지역, 그리고 지금의 산동성 바다를 면한 산동성 지역까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원소의 자존심, 기세 이런 것들은 다 꺾였거든요. 이제는 원소가 몰락할 날만 남아 있습니다. 유비는 무엇 하고 있을까요? 유비는 이때 연암에서 유벽과 공도의 병력, 그리고 인근 고을에서 얻은 병력 이렇게 모으니까 수만의 병력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 기세로 허도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로 움직였어요. 조홍은 조조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비를 막으면 시간을 벌고 조조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조조는 즉시 군사를 회군해서 유비를 막으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양쪽의 군대는 양산에서 마주쳤어요. 조조와 유비는 서로 진영을 펼치고 나와 서로를 꾸짖습니다. 유비가 먼저 의대조를 꺼내 읽으며 역적을 주살하라는 황명을 받았다고 소리칩니다. 조조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놈도 동승이랑 한패였구나.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서로 군사를 내서 부딪혔습니다. 그때 군사를 멀리 회군한 관우와 장비가 조조의 진영 좌우에서 들이쳤어요. 조조는 위기감을 느끼고 군사를 후퇴시켰습니다. 병력은 많지만 원소와 싸우고 먼 길을 행군해와 피로가 누적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조는 군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관우 장비가 차례로 싸움을 걸어도 응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훌쩍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후방에서 급보가 날아옵니다. 군량미를 나르던 공도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를 당했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유비는 멍하니 있다 당한 거예요. 유비는 서둘러 장비를 파견했습니다. 그때 하우돈이 연암으로 통하는 길을 끊고 배후에서 진격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잠잠하던 10여일 사이 조조가 군사를 몰래 움직여 유비를 공경에 빠뜨린 거예요. 유비는 앞뒤로 적을 맞아 싸웁니다. 조운이 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위를 뚫었습니다. 유벽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데 이미 그쪽도 공격을 받았어요. 유벽이 유비의 가족과 함께 피신을 오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유벽의 후퇴를 돕느라 하우돈의 군사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비는 달아나며 싸우며 끝없이 후퇴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좀처럼 추격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비가 아주 멀리까지 달아난 것을 확인한 후에 군사를 거늡니다. 유비가 강가에 이르러 겨우 숨을 돌리고 군사를 다시 모아보니까 겨우 1000명 남짓 그렇게 남았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말합니다. 그대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인데 주군을 잘못 만나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있다. 지금 나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진짜 현명한 주인을 찾아 떠나라. 관우가 말해요. 예전에 고조께서도 유방을 말하는 거죠. 항상 항우에게 패했다가 구리산에서 한판 이기고 천하를 얻으셨다. 싸움에 지는 일은 늘 장수에게 있는 일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 다른 수하들도 모두 유비를 달랩니다. 유비도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의탁할 것을 의논해요. 유비도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공손찬에게서 시작을 했다가 도겸에게 갔다가 여포에게 갔다가 조조에게 갔다가 원소에게 갔다가 이상하게 근데 유비가 갔던 곳은 다 이상하게 망하네요. 조조 빼고.
다 조조에게 망하나? 다 조조에게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안철수가 가는 곳이 이상하게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건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강을 건너면 형주입니다. 형주를 다스리는 유경승, 유표죠. 주공과 종시고 군사도 강하고 양식도 넉넉하니까 그리 가도록 하십시오. 요비도 사실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송건이 먼저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그 일을 의논하겠다고 하고 먼저 떠납니다. 자, 드디어 유비가 형주로 가네요.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